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정보경제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개념을 찾는 거죠. 역선택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겁니다. 약간 사전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칭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도덕적 해이는 어떤 거냐면 정신 상태가 해저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이거는 계약 체결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뭔가 보험에 가입하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조심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 후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얘기고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 이거 받게 된 후 이 얘기입니다. 성실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답을 찾으면 기억 디귿이 도덕적 해이니까 니은과 리을은 역선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은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좋지 않은 정보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숨겨져 있는 특성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 이것도 건강과 관련한 상태지. 특성이라 할까요? 특성.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니은과 리을은 역선택.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까요? 12번. 애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서 약간 이거 외부성입니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코즈 정리가 문제가 된 거죠. 자, 코즈 정리에 따라서 하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코즈 정리는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약간 사적인 해결 방법에 속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적인 해법으로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부가 보통 이제 외부성은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치유하는 건데 정부 개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대신 소유권을 확정해 주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이 거래 비용이 없어야지. 거래 비용이 거의 없을 때, 제로일 때, 아니면 무시할 만할 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유권은 가해자에게 있던 피해자에게 있던 누구한테 있던 상관은 없어요. 알아서 그냥 급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보상을 하면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자, 정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 비용이 중요하죠.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당사자들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 없어요. 재산권이 가해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산업 내 무역이 있고 산업 간 무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이론 할 때는 이렇게 농산물이 있어요. 농산물과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 할게. 여기 자동차 산업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산물과 이 자동차 산업 간에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 간 무역이라 할 수 있겠죠. 산업 간 무역 이렇게요. 주로 이제 비교 우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비교 우위.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요. 우리 독일의 자동차를 수입하기도 하고 우리도 자동차를 또 수출하기도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뭐 독일과 우리나라 자동차도 독일에 수출하겠죠. 한국이 또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뭐 독일의 일반적인 세단 수출하면 우리나라의 트럭이 또 독일에 갈 수도 있겠죠. 약간 느낌이 뭐야? 그렇습니다. 약간 차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게 산업 내 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은 주로 이제 산업 간 무역은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선후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산업 내 무역은 선진국과 선진국끼리 선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산업 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라든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해 가지고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든가 차별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 간 무역 얘기할 때는 약간 완전 경쟁 같이 시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수출 수입해 가지고 얻게 되는 효율성 그 측면인데 약간 산업 내 무역은 느낌이 어떻게 돼? 불안정 경쟁의 느낌이잖아. 차별화, 독점적 경쟁, 규모의 경제 이것도 약간 불안정 경쟁에 해당하는 독점 그런 거죠. 산업 내 무역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존 자원의 상대적 차이 약간 이건 산업 간 핵심 올린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업 내 무역은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 아니요. 여기 선진국끼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산업 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비교에 관련한 리카르도 모형이라든가 리카도 모형 아니면 헥셔 올인 정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크루그만 교수가 이쪽에 또 기여한 바가 좀 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끼리 활발한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까요? 내생적 성장 모형. 아니 그러면 내생적 있으면 외생적도 있습니까? 아 그렇죠. 외생적 성장 모형이 우리 솔로 모형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외생적 모형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솔로 성장 모형. 근데 이 솔로 모형이라는 것은 약간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쪽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물론 케인즈까지 합친 거긴 하지만 뭐 헤로트 도마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경제 성장 모형이 많이 있었겠지. 근데 그 이전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다 사라져서 솔로 모형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로 모형이 있는데 요거는 외생적 성장 모형인데 내생적 성장 모형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 성장과 관련한 뭐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생적 성장 모형은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R&D라든가 아니면 외부성이라든가 기술과 관련한 아니면 knowledge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등등등 인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모형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가에서는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AK 모형 요것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여기서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노동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아니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로봇캅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노동자는 지식이 체화된 노동자는 약간 자본과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L이 원래 노동인데 광범위하게 분류를 했을 때 컴포지트 복합 자본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복합 자본으로 인식해서 휴먼 캐피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본이라고 분류를 해서 이것도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L이 K로 약간 이렇게 전환되는 광의의 자본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거야. 그럼 느낌이 어때요? L 대신 K를 집어넣게 되면은 보이시죠? L 대신 K 하면 요거 생산함수가
A고 L 대신 K 이렇게 되고 K 이렇게 되고 그래서 AK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얘가 체감하게 되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로 미분하면 한계 생산이 A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체감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생적 성장 모형은 AK 모형만 있는 건 아닌데 저자분은 출제하신 분은 AK 모형 여기 언급이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지. K의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야 되고 자,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개방하거나 정부의 경제 발전 등 이런 정책 요인을 활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기술 진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아니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아니 솔로 모형에서의 임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솔로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암기해 달라고 얘기했죠. 일회적인 기술 진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게 지속적인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는요. 아니 이렇게 생산 함수가 체감하지 않도록 되면 아니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한계 생산에 체감을 가정해도 사실은 체감을 가정해도 지속적인 또 기술 진보가 되는 약간 외부성이 있으면 되는데 이 답을 3개를 고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AK 모형이 포인트구나 해가지고 AK 모형에서는 한계 생산 체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면 뭐 굳이 하면은 니은, 리을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 강약 조정해야지. 자,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독점적 경쟁시장. 여러분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시장이라는 특성이 같이 짬뽕되어 있는 거죠. 독점이라는 특성은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약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차별화로 시장 지배력을 독점만큼은 아니겠지. 독점만큼은 아니지만 지배력을 약간 어느 정도 보유합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떤 정보에 담겨 있을까요? 차별화로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이,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게 우하향하지 않고 수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하향할수록 시장 지배력, 독점력을 약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보다는 좀 완만하겠지. 우하향 하는데 독점 기업보다는 좀 약간 완만하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요. 요건 뭐야? 수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를 통해서 옹기종기 많이 있습니다. 분식집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등등 뭐 진입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진입과 퇴거라고 쓸까?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자영업하다 보면 막 나 그만두고 나갈래 폐업할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가를 해가지고 쫙 인테리어해서 꾸몄는데 나가려면요 이전과 똑같게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야 돼. 그냥 내가 하던 휴대폰 대리점 그냥 커피숍 그냥 둘 테니까 쓰시려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원래 상태로 바꾸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서 플러스 이윤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손실이 있으면 기존 기업이 퇴출돼서 나가기 때문에 자유로워.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에는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랑 계산 문제까지 잘 보셔야 돼. 맨큐의 경작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요. 비출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박스형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물어보긴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의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 장기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여기 차별화, 요게 독점이라는 특성에 이렇게 해당하고요. 그래서 우하향한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은 자신의 가격 정책이, 가격 책정이 다른 기업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 상호 의존성이 가장 큰 전략적인 상황이 과점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점 시장의 특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략적인 상황, 전략적이라는 것은 나만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상호 인터디펜던트한 상황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략을 쓸 때 가격 전략, 수량 전략 등등. 자, 근데 뭐 애매하니까 4번까지 볼게요. 개별 기업은 단기에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장기에는 이렇게 이윤이 제로가 된다. 장기의 특성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어느 소매시장에 오리고기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뭐 PB가 뭐 쇠고기 가격, PC 치킨인가? 닭고기 가격, PD 도매시장의 오리 가격, Y는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리고기에 대한 지금 관심사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자, 수요와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수요 곡선을 좀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뭔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요 곡선을 얻게 되면은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분모분의 분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밑에도 상관없고. 근데 뭐 탄력성 구하는 공식 그거를 활용해서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요 곡선을 찾아볼까요? QD는 자, 주어진 값들을 넣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P가 여기 오리고기잖아. 오리고기. B는 지금 보시면 쇠고기 가격 다른 재화야. PC도 치킨 다른 재화고, 도매시장의 오리고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매시장에 대한 오리고기 얘기하는 건가 봐요. 아무튼 지금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지. 주어진 값. 여기 PC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여기 얼마야? PC 3. 그리고 PB 여기요. 얼마야? 7.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Y가 소득이니까 2 이렇게 있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자, 수요 곡선은 105에다가 마이너스 30 B에다가 오케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57에 35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네요. 열등제인가 보죠.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약간 계산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140 요거 보시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죠? 170 마이너스 30P 이렇게 되고요. 자, 공급 곡선도 한번 도출해 볼게요. 요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P 그냥 여기 보시면 오리고기에 대한 가격이고요. PD 요것만 넣으면 되겠네. PD가 지금 얼마야?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5 플러스 CP 5 플러스 CP PD가 5 하니까 마이너스 15예요. 예,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CP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균형 가격만 좀 찾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서 이거 살짝 보시면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꼴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얘가 30p가 1 넘어가니까 40p야.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전리 넘어가면 80입니다. 8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P는 얼마야? P는 2. 이렇게 됩니다. Q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으면 20 마이너스 이거니까 여기 P 2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Q는 10. 자, 이래서 균형에서의 가격과 수량을 값을 구했고요. 여기 보시면 P가 2, Q는 10 이렇게 됩니다. 10, 여기는 2 이렇게 됐죠. 오케이?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거 편법 공식을 써서 분모분의 분자 요거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얼마야? 여기 P가 2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에서요 Q가 빵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수요 곡선의 수직축 절편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직축 절편은 자, Q가 빵일 때야. QD가 빵일 때 네로 자, 얘가 빵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P는 수직축 절편 P는 30분의 3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좀 뭐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네요. 그럼 여기는 3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니까 뭐 3분의 6 아니겠습니까? 3분의 6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요거 길이는 얼마야?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3분의 7에서 3분의 6 사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분자는 길이가 얼마야? 3분의 6이죠. 3분의 6이죠. 그냥 2라고 해도 되지만 3분의 6이 편하겠지. 그럼 분모분의 분자는 3분의 1분의 3분의 6 하면 6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정석대로 풀려고 하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P니까 P로 수요 함수를 Q를 미분하고 균형일 때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Q라는 수요 함수를 P로 미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수요 함수인데 요거를 P로 미분해요. 앞에 요게 마이너스 30 우리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마이너스는 빼도 되겠지만 얘가 30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P가 2가 되고요. Q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뭐 그 정도 봐주시죠. 넘어갈게요. 자, 17번 한번 볼게요. 자국과 외국은 두 국가 모두 한 가지 재화만 생산하고 있는데 노동의 투입량과 노동의 한계 생산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대요. 자국과 현재 미국의 현재 노동의 부존량은 자국이 10일 이내 노동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국과 외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 노동자 수는 지금 11, 3 이렇게 있으니까 총 14명의 노동자 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4명을 우리가 했을 때 자국과 외국에 대한 최적 생산은 자국의 한계, 노동의 한계 생산과 외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같을 때 요거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면은 세계 전체 총 생산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약간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처음에 한 명일 때는 20, 19, 18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0일까지 있게 되면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이 19, 18, 17, 16 뭐 이런 식으로 점차 체감하고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당연히 요거 보면 한계 생산이 같아질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계 생산이 외국의 한계 생산이 같아질 때 여기선 지금 노동의 생산성이 똑같으니까 아니 요 14명을 반반 이렇게 가질 때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야 한계 생산이 똑같아지겠지. 아니 여기 7로 와야지. 한계 생산이 14로 똑같게 될 거야. 7 이렇게 돼야지 한계 생산이 14로 동일하게 갖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걸 다 한계 생산을 합해가지고 총생산량 구해서 총생산량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그냥 가장 우선 확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노동이 11명이나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7로 이렇게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11명에서 7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한국 자국이라 할까? 자국의 고용이 11에서 7로 감소하면 감소시, 자, 그럼 이게 한계 생산만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 11, 12, 13 이렇게만큼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12, 13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 그런데 외국은 3명이었는데 7로 이렇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4명째 증가하면 17만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까요? 외국은 고용이 3에서 7로 증가시 이렇게요. 오케이. 증가시.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한 명 더 증가했을 때 플러스 17, 플러스 16, 그 다음 플러스 15, 플러스 14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의 차이 빠진 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왜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가우스인가 1부터 2까지 해가지고 100까지 다 더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이렇게 한 거지. 1과 이렇게 100을 더하면 101. 그렇죠? 2와 99를 더하면 101.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를 빼줄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얘랑 매칭을 시켜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플러스 4만큼의 증가가 있고요. 서로 짝짓기를 해주시죠. 16과 12가 마이너스 12 하면 역시 이렇게 되면 플러스 4만큼이 발생하겠고요.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1이 계산되면 플러스 4만큼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플러스 14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플러스 4만큼이 될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16만큼 더 증가한다 라는 거. 요 원리는 있잖아요. 우리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다시장 독점, 다공장 독점 거기서도 그대로 사용되잖아. 우리 독점과 관련해서 다공장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다공장 독점은
두 공장에 MCA와 MR 이렇게 있으면 MCB가 같을 때 똑같습니다. 다시장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MR1과 MC 해서 MR2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죠. 살짝 그 관련성을 좀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나 이 문제 하나만 풀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18번 문제 볼게요.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이표 채권의 가격 및 이자율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표 채권은 뭐냐면 여기 국채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 1,000원 액면가가 있고요. 100원씩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1,000원 이거는 이제 3년이다 라고 하면 100원 주고 만기가 3년이면 100원에다가 원금 이렇게 받는 이러한 구조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요 이표 이자액이 100으로 일정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100을 받는 요 국채라는 본드 가격을 이표 채권을 내가 만약에 이거를 5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할게요. 시장에서 500원에 구입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드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었는데 하락해서 500원에 이걸 내가 구입을 했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500원에 구입했는데 내가 이자는 100을 그대로 받아. 그러면 500 대비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R은 그래요. 500 대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게 돼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요? 1,000원에서 100 하면 10% 액면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의 이자가 되는 거야. 이자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은 20%로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표 채권의 가격은 이 액면가가 지금 1,000원인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이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다면, 그러니까 액면가가 지금 만약에 1,000원이라 할게. 1,000원. 근데 이표 채권의 가격이 더 높은 거야. 2,000원에 이게 국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국채 가격은 서로 반대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발행된 이표 채권, 이미 발행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다니까. 그래서 이표 이자액은 시장 수익률에 따라 다르게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하락한다. 뭐 그냥 두 개 반비례 관계. 이 정도만 봐주시죠. 가끔 또 한 번씩 출제되는 포인트긴 해요. 다음 19번. 개방경제 하에는 소국은 이게 뭐야? 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제시장에 가격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수입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 수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 이제 균형 가격은 수입 국가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소국이면서 수입국 되는 것이고, 수입국이 되는 이유는 자, 국내 시장에서 생산하는 도메스틱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여기서 보면 국제 가격이야. P 이게 고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제 시장에서 이 가격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국내 시장의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돼요.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A국의 국내 의류의 공급 곡선 나와 있고 수요 곡선 나와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우상향하게 그리면 되겠지. 자, 저거 공급 곡선 요거를요 우리가 S를 그냥 Q라고 쓸까? Q는 공급 곡선은 50 플러스 OP 공급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 Q는
이렇게 있는데 우하형 하겠죠? 마이너스 관계니까 우하형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공곡곡선, 수요곡선 이거는 450 마이너스 15p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5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이거는 그래프 이미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균형 가격은 사실 구할 필요 없어. 왜냐면 출제자가 뭐 설마 장난치진 않겠지. 아니 지금 수익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국제시장의 가격을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으니까 10달러 이렇게 된 거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10달러면 여기 공급량 구할 수 있겠지? 얼마야? 10 넣으면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10 넣으면은 여기 보시면 450에서 150 빼니까 300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는 300입니다. 수입량이 300에서 100을 뺀 2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거보다 올라가게 하진 않겠지, 설마.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텍스를 부과해서 15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15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5, 125 뭐 이렇게 나옵니까? 뭐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계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수요 곡선에도 요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15 하면은 네, 225 이렇게 나옵니까? 15에 제곱하면 225니까 450에서 빼면 225. 네, 요거. 자, 이때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떤 거냐면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지. 요 빨간 색깔의 날개 부분이 사회적 후생 손실 되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부의 관세 수입은 어떻게 돼? 이게 관세 수입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관세 수입. 근데 여기서 사회적 후생 손실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의 포인트를 맞추면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높이는 5죠. 그래서 5 곱하기 25. 예, 뭐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야, 이게 딱 떨어지지도 않네. 자, 그 다음 여기도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5는 똑같고 요게 75예요. 7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2.5 되고 요거 다 더하게 되면은 조금 계산이 자, 이렇게 요걸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할까요? 2.5 곱하기 자, 이거 두 개 밖으로 빼내서 지금 더하기잖아요. 이거 더하기 얘랑 얘가 더하기 이렇게 되면 패 이렇게 되겠죠. 그럼 25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A국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각 기대 수익률을 해당 금융상품에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각각의 연도에 따라서 1, 2, 3인데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약간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국고채, 회사채, 주식 중에서 주식이 수익률이 이제 제일 높아요. 리스크도 높은 만큼. 국고채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작겠네. 요거만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좀 약간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냥 위험 기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014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좀 설명하느냐고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문제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들으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군, 이런 문제 나왔군, 출제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015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